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번 이제 시험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는 조금 길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어판. 자, 말 그대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하드웨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설명드릴 내용은 시스템, 전원 옵션, 키보드, 개인 설정, 사용자 계정. 자, 어떤 것인지 자세히 모르시겠지만은 이런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시작에 가서 제어판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시작에 가서 제어판을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항목들이 나옵니다. 항목들이 나오는데 보기 기준에 보시면은 작은 아이콘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큰 아이콘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범주. 자, 이 각각의 기능들을 좀 더 큰 묶음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범주하고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하고는 좀 보여지는 모양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린터를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연결을 한다. 그럴 때는 제어판의 기능 중에서 장치 및 프린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장치 및 프린터를 선택을 하고요. 프린터 추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 프린터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큰 아이콘 혹은 작은 아이콘에서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만일 범주에서 선택을 한다. 범주에서 선택을 할 때는 장치 및 프린터 보기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프린터 추가 클릭을 하면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주 보기나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보여지는 형식이 다르다 뿐이지 제어판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어판의 기능 중에서 가장 쉬운 간단한 기능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은요.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의 제거, 변경, 복구 등의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된다. 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복구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여러분들 컴퓨터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데이트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윈도우즈 기능 사용 혹은 사용 안함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 및 기능 선택을 하시면요. 자, 아래쪽 그림과 같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들을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목록을 선택을 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클릭을 해보시면 또 변경, 복구가 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 가게 되면은, 제거, 변경, 복구를 할 수 있다. 자, 프로그램의 제거, 변경, 복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클릭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기능 사용하고 사용 안함이 되어 있죠. 자, 윈도우즈 기능에서 사용을 이제 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설치를 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이런 프로그램 목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목록들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어서 게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항목인데요. 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용 안함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7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업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이 아닌 것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보기 가능했었고요. 제거, 변경 가능했고요. 자, 윈도우즈 기능,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선택할 수 있었고요. 시스템 보고는 아니죠. 시스템 보고는, 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 도구에 가면은 시스템 보고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수행이 안 됩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2번,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작업 선택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및 기능이죠. 자, 그것만 기억을 하셔도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이 맞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제어판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휴대통의 파일, 임시 파일 등을 삭제하여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디스크 정리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어판에서 인터넷 옵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옵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실행을 하시고요. 도구에 가시면은 인터넷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옵션에서 이제 일반 탭, 보안 탭, 개인정보, 내용, 연결, 프로그램, 고급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탭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설정할 수가 있죠. 홈페이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 기록을 이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파일, 열어본 페이지 목록, 쿠키, 저장된 암호 및 웹 양식, 뭐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컴퓨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삭제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공용 컴퓨터 있죠. 공용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핑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꼭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탭에서는 홈페이지로 사용할 페이지의 변경 가능하고요. 쿠키의 삭제, 그리고 열어본 페이지 목록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쿠키에 대해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쿠키. 자, 쿠키라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쿠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 쿠키라는 파일에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웹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고요. 그 사이트를 다시 방문을 하잖아요. 그죠? 방문하면 자동으로 쿠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인터넷 접속 시 매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그인 되게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쿠키의 이제 사용 이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로그인을 할 때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한번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입력을 하면은 다음에 방문할 때는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그인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각 사이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보를 쿠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탭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안 탭은요, 웹 컨텐츠 영역별로 적용할 보안 수준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컨텐츠, 예를 들어서 컨텐츠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상으로 좀 차단을 해야 될 그런 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설정을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들만 설정을 하고요. 제한된 사이트에 또 등록을 해서 그 사이트들은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안 탭에 가시면은 여기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제한된 사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사이트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떤 사이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탭. 자, 개인정보 탭에서는 개인정보하고 가장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 쿠키예요. 쿠키. 자, 쿠키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제일 위쪽으로 올리잖아요. 그죠? 올리게 되면은 모든 쿠키를 차단을 합니다. 자, 모든 쿠키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정보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죠? 모든 쿠키를 허용하겠다. 그럼 모든 웹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쿠키에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쿠키를 허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팝업 차단을 또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탭에 보시면은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 자, 자녀 보호 기능이란 것은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모든 컨텐츠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볼 수 없는 컨텐츠들을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컨텐츠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등급을 사용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컨텐츠를 제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에 따른 어떤 제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 보시면요. 자, 플럭시 서버하고 랜 연결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결 탭에서는 인터넷 연결, 그리고 인터넷을 위한
랜 환경.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을 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사 내의 인터넷망, 회사 내의 네트워크망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내에 네트워크망, 자, 그것을 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럭시 서버라는 것은요, 인터넷상에서 한번 요청된 데이터를 대용량 디스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반복 요청 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플럭시 서버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럭시 서버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플럭시 서버를 가운데 두고,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어떤 특정 사이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겠죠. 자, 이용을 하는데 이 특정 사이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여기 플럭시 서버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플럭시 서버에 가서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 내용들을 플럭시 서버에 저장을 해서 그 특정 사이트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텍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관련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HTML 편집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하고 관련된 문서가 HTML이죠. HTML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자, 이 확장자인데요. 자, 1.html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있습니다. 파일명과 확장자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는 인터넷 문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열 때 뭐 메모장을 이용해서 열 수도 있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편집기를 이용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편집기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메일을 열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것을 프로그램 지정을 할 수 있는 탭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옵션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쭉 읽어보시면은 아닌 것이 눈에 띄실 거예요. 자, 4번에 보시면은 공유할 인터넷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다. 아니죠. 홈페이지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은 공유라는 개념의 어떤 기능은 없습니다. 여기에. 자, 2번. 다음 중 웹에서 방문한 사이트의 아이디 등을 기억하게 설정하여 다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면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웹브라우저의 기능이 무엇이냐. 자, 그것은 쿠키가 되겠습니다. 자, 쿠키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 인터넷 옵션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말씀드리면 나머지 다 말씀을 드렸고, 해당 컴퓨터에 인터넷 보안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공인인증서는 해당 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인터넷 옵션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어판에서 사용자 계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정이라는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계실 건데요. 그 아이디가 계정이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사용자 계정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 사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를 공유하는 경우 각 사용자마다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등 윈도우즈 설정을 서로 다르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컴퓨터 한 대가 있으면 이 컴퓨터를 한 사람만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만은 컴퓨터 한 대를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4명의 가족이 집에 있는 컴퓨터 한 대를 다 이용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개개인마다 바탕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다를 거고요. 시작 메뉴, 즐겨찾기,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고 또 1번 사람이 들어오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1번대로 이 환경 그대로 이용하고요. 2번은 2번대로 이 환경 그대로 저장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자 계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로, 이제 컴퓨터 한 대로 네 개의 서로 다른 바탕화면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A다. 예를 들어서 A가 만약 입장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 하게 되면은 A 환경이 맞도록 보여지고, B 아이디로 로그인 하게 되면 B 환경이 맞도록 저장된 환경으로 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사용자 계정이 필요한 이유는 금방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 자, 이와 같은 이유도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공유할 경우에는
실수로 설정을 이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수로 설정이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장 잘 사용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컴퓨터를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다가 프로그램을 삭제한다든지 시스템의 어떤 설정사항을 변경을 해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요. 다른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자 권한을 주는 거예요. 사용자 권한을 줘서 중요한 내용들은 변경할 수 없도록,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게 사용자 계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컴퓨터 설정을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 계정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름만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관리자 계정,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이 되겠죠. 여러분들 컴퓨터라면은 여러분들은 관리자 계정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제한 없이 컴퓨터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 계정을 작성, 삭제, 변경하거나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자면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 대한 계정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고 그 계정에 대해서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관리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표준 사용자 계정. 자, 표준 사용자 계정은요, 프로그램, 하드웨어 등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고, 자, 설치라든지 삭제는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죠? 자, 자신의 계정 이름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없지만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테마, 바탕화면 설정,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등은 설정 가능하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하시면 돼요. 표준 사용자는 여러분들이 관리자라고 봤을 때 다른 식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를 잘 사용 못하는 식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계정의 이름, 자, 계정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의 유형이란 것은 관리자로 줄 거냐, 표준 사용자로 줄 거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변경해서는 안 되죠. 관리자가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아리아 한글, 포토샵, MS 오피스, 당연히 실행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행하거나 테마, 자, 바탕화면 설정,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설정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당연히 자기 암호는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야겠죠.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선에서는 시스템 설정이나 컴퓨터의 보안을 변경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게스트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준 사용자 계정이라는 것은요, 관리자가 일일이 만들어주는 계정이 되는 거고요. 게스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을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용자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이 없는 사용자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방문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방문자. 아이디 없어도 사이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물론 제한은 있지만은. 자, 계정 없이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기본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유형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사용자 계정에 이제 메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계정에 대한 암호를 만듭니다라는 이제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사용자 계정에 대한 암호, 그리고 암호 힌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고요. 이미 암호가 지정되어 있다면 암호 변경으로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암호를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그때는 변경이라는 메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암호 제거 항목이 또 추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위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계정의 이름을 변경한다 말 그대로예요. 계정이 KWS에서 KKK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정의 이름을 변경을 하고요. 계정의 유형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관리자, 표준 사용자, 게스트, 자,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다른 계정 관리, 계정 관리는요, 이미 등록된 계정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고 게스트 계정의 사용 여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다른 계정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4번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은요. 이것은요.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겁니다. 관리자 사용 권한이 필요한 변경 작업을 실행할 경우 알림 창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설치하는 그 내용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 자, 이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고를 주는 거고요. 이 알림 창이 표시된 경우 사용자 계정이 관리자인 경우에는 그냥 예 클릭을 하게 되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표준 사용자 계정이나 게스트 계정인 경우에는 관리자 계정에 암호를 입력하도록 나와요. 입력하도록 나오고요. 입력하고 난 뒤에 얘를 클릭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을 컨트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만 변경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사용자 계정의 이름, 암호,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다른 사용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른 사람의 이제 계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사용자 계정에서 사용자 계정 정보 변경 항목과 관련 없는 것은, 자, 설명드리지 않은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거 있습니까? 문자 변경은 아니죠. 자, 사용자 계정 변경 항목 기억을 하십시오. 이름, 유형, 암호, 사진. 자, 사진은 요 사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정별로 해서 사진 하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계정 관리, 그리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3번 사용자 계정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1번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컴퓨터 사용 시간이나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게임 유형 등을 제한한다. 자, 이것은요. 사용자 계정이 아니고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아니고요. 제어판에서 자녀 보호라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리, 마우스, 키보드 등을 설정한다. 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은 접근성 센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이다. 결과적으로 관리자만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이 맞죠? 자, 4번 문제 예방 및 해결과 컴퓨터의 보안 및 사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기능이에요.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예방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양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녀 보호 기능은요. 윈도우즈 7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사용에 제한을 두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시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게임의 유형 이런 것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게임 사용 여부 그리고 특정 게임의 허용, 차단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계정은 관리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표준 사용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녀의 계정은요, 표준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개인 설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설정, 이름 그대로 바탕화면의 배경 그림이라든지 창의 색이라든지 소리, 화면 보기, 바탕화면 아이콘,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 계정 사진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설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일단 바탕화면의 배경을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창의 색깔, 그리고 소리, 그리고 화면 보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테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테마가 뭐냐면은
바탕화면의 배경이라든지 창색, 소리, 화면 보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을 클릭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로 해서 뭐 1번 테마는 뭐 바탕화면의 배경이 뭐 어떤 모양이고 창색깔은 또 어떤 모양이고 소리는 어떤 모양이고 이런 식으로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창색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의 색하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표시되는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창색에 가서 바탕화면에 표시되는 글자의 모양, 크기, 색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 보호기라는 것은 절정 기능하고 관련이 있죠. 화면을 보호하게 되면은 화면 보호기 기능이 실행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밝기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면서 절정 기능이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정 기능 설정하고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을 선택을 하면요. 컴퓨터, 휴지통, 문서, 제어판, 네트워크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휴지통이 없다, 컴퓨터가 없다, 뭐 이러면은 이 부분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시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이제 아이콘 종류를, 이제 아이콘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을 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아이콘의 모양을 선택을 해서 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의 아이콘의 종류, 자,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 아이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기억을 하십시오.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에서 종류, 그리고 모양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설정 창에서 할 수 있는 설정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읽어보시면은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의 종류와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아이콘의 이제 종류는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정렬 순서는 아닙니다. 자, 정렬 순서는요.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정렬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메뉴가. 2번 개인 설정 창에서 설정 가능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2번 화면 보호기에 해제를 위한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 화면 보호기 기능이 있잖아요. 메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제를 위한 암호 설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라는 메뉴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다가 점심시간 이제 화면 보기를 동작시켜 두고 화면 보기를 작동을 시켜두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럼 화면 보기가 이제 작동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뭐 화면 보기가 작동이 됩니다. 자, 작동이 되고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 컴퓨터를 그대로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B라는 사람이 화면 보기를 이제 해제를 해서 이제 작업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다. A라는 사람의 이제 작업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이런 것은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B라는 사람이 화면 보기를 이제 종료시키고 이 컴퓨터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로그온 하라는 로그온 하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와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계정에 로그온 정보를 모르게 되면은 이제 그 컴퓨터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상으로 이런 설정을 할 수 있지만은 화면 보기 해제를 위한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암호하고 로그온 정보하고는 다릅니다. 암호라는 것은 해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라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로그온이라는 것은 계정을 이제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화면을 뜻하는 겁니다. 3번 개인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보시면은 바탕화면 배경에서 컴퓨터 문서 휴지통의 아이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아이콘 모양 변경하는 것은 바탕화면 아이콘 변경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메뉴를 잘 보셔야 돼요. 4번 개인 설정에서 모니터 절정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자, 절정 기능 어디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화면 보기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화면 보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전원 관리라고 나와 있고요. 전원 설정 변경이 있습니다. 자, 전원 설정 변경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원 옵션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전원 옵션 창은요,
제어판에서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뒤에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어판에서 키보드, 마우스, 소리, 자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를 선택을 하시면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속도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정 사항은요, 재입력 시간이 되는데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키를 눌러서 문자 반복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경과 시간을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키보드에서 만약 A라는 키가 있잖아요. 그죠? A라는 키를 꾹 누르잖아요. 그죠? 꾹 누르고 있으면은 첫 번째 A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입력이 되는 이 경과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꾹 눌렀을 때 바로 A가 쭉 입력될 수도 있고, 첫 번째 A가 입력되고, 그 다음 A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입력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경과 시간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반복 속도는요, 키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이제 문자가 반복되는 그 반응 속도를 이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할 거냐, 입력되는 속도를, 반복 입력되는 속도를 얼마만큼 빠르게 할 거냐, 빠르게 할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느리게 할 것 같으면 왼쪽으로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재입력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A라고 제가 꾹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을 때, 자, 첫 번째 A하고 두 번째 A가 입력되는 그 시간, 그 타임을 이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길게 한번 두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A. 자, 첫 번째 A와 두 번째 A가 입력되는 그 간격이 길게 느껴지죠. 자,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 반복 속도는요, 현재 빠르게 되어 있는데, 느리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A 키를 꾹 눌러 보겠습니다. 자, 꾹 눌렀는데 천천히 입력이 되죠. 자, 이 설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커서 깜빡인 속도는 뭐 없음 혹은 빠르게 이렇게 깜빡이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웨어에 가게 되면은 키보드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사항을 일단 장치 속성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키보드에 대한 그 설정 상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럼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하드웨어를 연결하여 구동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면요, 구매한 그 박스 내에 CD가 보통 다 있을 겁니다. 그 CD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그게 이제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 프린터를 많이 구매를 했잖아요. 그죠? 자, 물론 요즘은 프린터가 USB로 되어 있고요.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자동으로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만 컴퓨터에서 이 프린터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이 프린터를 이제 인식을 해서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그것을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USB로 이제 연결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7 내에 해당 드라이버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7에 드라이버가 해당 제품에 대한 드라이버가 없다라면은 별도의 CD를 가지고 설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우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여러가지 이렇게 탭들이 나오는데요. 단추 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추는 왼쪽 단추, 오른쪽 단추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오른쪽 단추와 왼쪽 단추 기능을 바꾸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왜 필요할까요? 자, 이것은 이제 보통 마우스 자체가 오른손잡이 기준에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왼손잡이로 해서 마우스를 설정할 경우에 필요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 클릭 속도. 자, 따닥 해서 두 번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인식하는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클릭 잠금이라는 것은요, 왼쪽 단추를 일정 시간 동안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 단추에서 손을 떼어도 계속 누르고 있는 효과. 그러니까 왼쪽 단추를 꾹 누르잖아요. 그죠? 꾹 누르고 보통 떼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능이 수행이 되는데, 이것은, 클릭 잠금을 많이 선택을 한다면은, 꾹 누르고 있다가 손을 뗀다 하더라도 계속 누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할까요?
자, 이런 기능은 이제 손가락 사용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그죠? 약간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능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포인터 옵션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옵션에는 포인터의 이제 속도, 자,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움직였을 때 속도를 빠르게 할 거냐 혹은 느리게 할 거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포인터의 자국을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움직였을 때 그 자국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를 표시하게끔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선택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탭은요, 포인터 탭은 포인터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포인터 모양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휠 탭. 자, 휠 탭 같은 경우에는 휠을 한번 돌리면은 스크롤 할 수 있는 양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죠, 휠. 자, 하드웨어는 조금 전 그 설명드렸던 키보드와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마우스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소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 구성표를 이용하여 로그온 종료 경고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는 효과음을 설정하거나 스피커 및 녹음 장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리 관련된 내용들을 설정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소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소리 탭이 있습니다. 소리 탭에 가시면은 소리 구성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세요. 프로그램 이벤트에서 이제 로그 오프 할 때 소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서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그 온 할 때도 바꿀 수도 있고, 각각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소리를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재생 탭에 가게 되면은 뭐 스피커에 대한 선택을 하고 구성 버튼 누르게 되면은 스피커 설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관련된 기능들을 여기서 다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장치별 볼륨 조절 및 음소거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스피커 녹음 장치 설정 가능하다. 뭐 소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에 드라이버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뭐 소리를 내기 위한 장치가 사운드 카드잖아요, 그죠? 이런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음성 데이터 파일의 확장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답이 WMA, 자, WMA, 자,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자, WMA라고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접근성 센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접근성 센터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라든지 소리라든지 마우스 등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키보드라든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설정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근성 세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대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대비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읽기 쉽게 구성된 색상 및 글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들은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시각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떤 글꼴의 이제 모양이 눈으로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꼴이라든지 색상 이런 것들을 좀 읽기 쉽게 화면 구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비 설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이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작은 화면을 보는데 문제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자,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키보드의 숫자 키패드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보통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제 포인터를 움직여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서 그렇게 이제 파일도 선택하고 폴더도 선택하고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마우스 사용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마우스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키보드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가 있습니다. 숫자, 여기 보면 방향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마우스의 포인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 키패드를 이제 마우스 포인터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접근성 센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리 대신 텍스트나 시각적 표시 방법 사용. 자, 시스템의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다. 어떤 신호가 들리지 않는다. 그럴 때는 시각적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키보드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꼭 주의를 하십시오.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4번에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설정을 한다. 마치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혹시 이 문구를 보시고 마우스나 키보드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 센터에서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요,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고 여기서 마우스 켜기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꼭 주의를 하십시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자, 2번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데 2번이 틀렸네요. 자, 글꼴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어판에 글꼴이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키보드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자판 배열도 제어판에서 국가 및 언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제어판에 있는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의 예시다. 잘못 설명된 것은, 일단 1번의 국가 및 언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 및 언어에서 자판의 배열도 설정할 수 있지만은 숫자, 통화, 시간 표시 등 이런 형태도 이제 지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및 언어에 가게 되면은 형식 탭이 있어요. 형식 탭이 있는데 거기서 추가 설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탭이 또 추가로 나옵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은 국가 및 언어에서 숫자, 통화, 시간 표시 형태를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2번 마우스 움직임의 인식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키보드에서 키보드 전송 자료의 코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이런 기능은 없죠. 4번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키보드 속성 대화 상자라든지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라든지 각각의 어떤 그 대화 상자에서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숫자 키패드를 이용한 마우스 포인터의 이동의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를 하십시오. 자, 5번 마우스를 선택하여 표시된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숫자 키를 사용하여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한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자, 6번 마우스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 나오죠.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 그리고 소리에서 설정할 수 없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자, 설명드리지 않은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문서에 소리를 연결하거나 삽입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 프로그램, 해당 문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제어판에 있는 소리 항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문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8번 소리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시스템의 신호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이거 어디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번 접근성 센터를 통하여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설명드리지 않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로 고정한다.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우스에서 하는 기능이죠. 접근성 센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키보드, 마우스, 소리 말씀을 드렸고, 접근성 센터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접근성 센터하고 키보드, 마우스, 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분명히 달라요. 그죠?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어판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뭐 암기를 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기 안 하시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에 연결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뭐 모니터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고요. 그다음 프린터도 뭐 한 대의 프린터가 연결될 수도 있고 여러 대의 프린터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장치는 생각하지 마시고 프린터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프린터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프린터를 이제 설치하는 순서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거의 뭐 반 이상은 이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린터를 이제 설치하는 순서는요. 첫 번째,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장치 및 프린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프린터 추가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어판에 가서 제어판에 보시면은 장치 및 프린터 있습니다. 거기서 또 프린터 추가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프린터 추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아래쪽 그림처럼 두 가지 유형에서 선택을 하게끔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로컬 프린터를 추가를 할 거냐. 두 번째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를 할 거냐.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로컬 프린터하고 네트워크 프린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로컬 프린터는요.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자,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고 합니다. 로컬 프린터. 자, 그 다음 네트워크 프린터는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PC2 입장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로컬 프린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컬 프린터가 없습니다. 직접 연결된 게 없잖아요. 하지만은 PC1에 이렇게 로컬 프린터가 두 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두 대의 프린터를 이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린터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프린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컬 프린터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용어 일단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유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금방 PC2에서 PC1에 있는 프린터를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트워크 프린터로. 그죠?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PC1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PC1 입장에서는 로컬 프린터가 이렇게 있지만은 나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컴퓨터가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공유하지 않으면 돼요. 공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프린터 1은 공유하지 않고 나만 사용을 하고요. 프린터 2는 사무실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는 공유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PC2나 PC3에서 프린터 2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공유 설정되지 않은 프린터 1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공유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프린터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공유할 거냐 말 거냐는 로컬 프린터로 연결되어 있는 PC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내 프린터잖아요. 그죠? 내 프린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거냐 말 거냐는 로컬 프린터를 설치할 때 그때 결정을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PC2에서 자, 이게 공유 설정되어 있어요. 자, 프린터 2를 찾아갈 때 어떤 경로로 찾아갈까요? 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먼저 찾아요. 그럼 PC1을 찾겠죠. 자, 이 PC1이 컴퓨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 이름. 자, 컴퓨터 이름을 찾고요. 그 다음 공유 프린터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자, 프린터 2. 자, 이게 공유 프린터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찾아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프린터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설치할 경우에는 컴퓨터 이름과 공유 프린터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개념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의 차이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유의 개념 아셔야 돼요. 이 공유라는 개념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유할 거냐 말 거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유된 프린터, 공유되지 않은 프린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공유된 프린터를 이제 설치할 때,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를 할 때는 컴퓨터 이름과 공유 프린터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를 할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설치 과정을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 과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로컬 프린터를 추가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C가 있으면은 PC에 프린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결하는 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프린터의 포트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PC에서 외부의 장치들, 프린터들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통로가 있어요. 1번 통로, 2번 통로, 3번 통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포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통로 중에서 어떤 통로를 이용을 해서 프린터를 연결을 할 거냐, 추가를 할 거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통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드라이버라는 것은 프린터가 제조회사, 만든 회사, 삼성일 수도 있고 LG일 수도 있고 뭐 HP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제조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그때의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마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터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고요. 그 각각의 제조 회사별 모델별 그 프린터가 연결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프로그램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드라이버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프린터의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회사마다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조 회사하고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프린터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연결된 로컬 프린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1번, 뭐 1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유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유. 자, 연결된 프린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끝났고요.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를 해서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과정을 암기를 하시려면 복잡해요. 여기서 이제 시작 버튼 누르시고 장치 및 프린터 바로 가셔도 되고요. 제어판에 가서 장치 및 프린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장치 및 프린터를 선택을 하시면은 장치 추가, 프린터 추가해서 장치의 종류, 프린터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린터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프린터 추가를 누르게 되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컬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 자, 로컬 프린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통로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통로,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요. 자, 임의의 통로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은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제조업체하고요. 프린터 모델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캐논 하고 MP250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해당 프린터가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고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의 이름을 이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린터가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꿔 주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되고 상관이 없죠. 저는 1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났고요. 자, 이제 공유, 다른 컴퓨터에서도 네트워크 프린터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공유하지 않으면은 다른 PC에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 수 없어요. 자, 공유 안함 하게 되면은 다른 PC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고, 자, 공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공유 1이라고 할게요. 공유 1. 자, 공유 프린터의 이름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테스트 페이지 인쇄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1이라는 프린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체크가 표시가 되어 있죠. 다른 프린터에는 체크되지 않았는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프린터. 컴퓨터에 여러 대의 프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출력 버튼 누르게 되면은 동시에 다 출력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출력되면 안 됐죠. 한 대의 프린터에서만 출력이 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어떤 프린터를 정할 거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 프린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체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인쇄 명령 수행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터다.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기본 프린터를 여기도 기본, 여기도 기본, 여기도 기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안 되죠. 기본 프린터는 하나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삭제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보여드릴게요. 특정 프린터의 기본 프린터 기능을 해제하려면 다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면 된다. 자,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 개의 프린터를 설정한 경우 반드시 한 개의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건 의무, 필수사항입니다.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 자, PC2에서 자, 이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꼭 로컬 프린터만 설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PC1에서 자, 이것을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하고요. 공유로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었다고 해서 공유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PC2에서 이 기본 프린터를 공유해서 네트워크 프린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장치 제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거되면서 기본 프린터는 반드시 필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프린터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기본 프린터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자, 기본 프린터로 설정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로컬 프린터를 추가하는 방법 아시겠죠? 왜 프린터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 프린터 공유를 왜 설정을 해야 되고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포트라는 개념, 드라이버라는 개념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절차 자체를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PC1에 로컬 프린터 P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공유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PC2에서 이 공유 설정되어 있는 이 프린터를 설치를 하고 싶어요. 설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설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프린터에 이제 컴퓨터 이름하고요. 그 프린터의 이제 공유 이름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된 프린터가 지금 그림상으로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수도 없이 많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컴퓨터 이름하고요. 프린터 공유 이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유 프린터의 이름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테스트 페이지 인쇄는 선택사항이고요. 마침 버튼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죠. 포트를 선택을 하고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린터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럼 자동으로 찾습니다. 사용 가능한 프린터를 찾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유된 프린터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자, 앞부분이 컴퓨터의 이름이 되고요. 뒷부분이 이제 프린터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럼 자동으로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로컬 프린터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다 그 컴퓨터 내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조 회사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름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할 수도 있고 인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체크를 해제하면 기본 프린터가 되지 않겠죠.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프린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시험에서 프린터 설치 순서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일단 필수적으로는 시작이나 뭐 장치 및 프린터 가서 프린터 추가는 뭐 필수죠. 프린터 추가를 먼저 하고 첫 번째 단계는 프린터 추가를 하고 그 다음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순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설치된 프린터의 이제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자, 이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 이미 설치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 가능하다. 자,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프린터를요,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다시 설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한 대지만은 논리적으로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대지만은 A라는 이름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B라는 이름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C라는 이름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 가능하다. 그러니까 복사의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하면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내 프린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프린터로 많이 추가가 되어 있다라면은 기본 프린터로도 정의할 수도 있고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자, 이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프린터 공유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유를 우리가 프린터를 설치를 할 때 공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때 결정하지 않고 뒤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일단 해당 프린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공유할 프린터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바로가기 메뉴에서 프린터 속성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프린터를 선택을 했어요. 자, 현재는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가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번 오른쪽 클릭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터 속성에 가서 자, 공유 탭이 있습니다. 공유 탭에 가서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공유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없어지죠. 자, 다시 자, 공유를 선택하고 이름을 결정하게 되면은 공유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공유 순서는 어렵지 않죠. 자, 프린터 선택을 하고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서 공유 탭에 가게 되면은 이 프린터 공유 선택을 하고 공유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로컬 프린터만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로컬 프린터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도 공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프린터 인쇄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작업을 하고 이제 인쇄를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서를 인쇄하는 동안 작업 표시줄에 프린터 아이콘이 표시되며, 자,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우측을 보시면요.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인쇄가 끝나면요. 이 아이콘이 없어져요.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프린터 아이콘을요.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더블 클릭을 하면요. 이런 창이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프린터 대화 상자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인쇄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문서, 2번 문서 이렇게 두 개의 문서가 인쇄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터 이제 대화 상자를 이제 잘 조작을 하시면은 여러 개의 문서들을 이제 인쇄를 할 때 일시 중지를 할 수도 있고 프린터의 전원을 끄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대화 상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의 출력 대기 상태를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기능이에요. 여러 개의 문서들을 출력을 이제 명령을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작업에 들어간 문서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100장의 문서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20장까지 인쇄를 하고 보니까 나머지 인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프린터의 전원을 꺼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끄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소 명령이 있습니다. 자, 해당 문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취소 있죠. 이 명령을 주시면은 취소가 됩니다. 더 이상 인쇄가 안 됩니다. 인쇄 작업에 들어간 문서도 잠시 중단, 일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인쇄, 다시 시작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되는 중에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당 문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시 중지 있습니다. 일시 중지 명령 주시면은 멈추게 되고요. 다시 시작 누르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또 다시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순서 조정 가능합니다. 뭐 1번, 2번, 3번이 있으면 3번을 먼저 출력을 해야 된다. 위쪽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서 아이콘을 프린터 아이콘 위에 끌어다 놓으면 인쇄가 가능하다. 문서 아이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hwp다. 자, 1.hwp다 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프린터 아이콘, 해당 프린터 아이콘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인쇄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하는 방법이 그 해당 인쇄 버튼을 해당 문서에 만약 아래 한글이라면은 위쪽에 인쇄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인쇄 명령을 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서 프린터 아이콘에다가 끌어다 놓아서 인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쇄 작업에 오류가 표시되어 해당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서 대기하면 뒤에 인쇄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동으로 두 번째 문서가 인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멈춘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에서는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PC에 프린터가 1, 뭐 프린터 2 이런 식으로 두 대의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 가정을 할게요. 프린터 1에 1번 문서, 2번 문서 이렇게 인쇄 대기열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대화 상자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된다라면은 프린터 2를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프린터 1이 고장이 났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을 프린터 2로 전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린터의 인쇄 작업이 실패하고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서 정지되어 있을 때, 자, 인쇄 대기열이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쇄 대기열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인쇄 상태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인쇄 대기열에서 정지되어 있을 때 다른 프린터로 문서를 보낼 수 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프린터 물이 한 장이라도 출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이 한 장이라도 출력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출력이 되었다. 10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라도 출력이 되었다. 그때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인쇄 중인 문서를 다른 프린터로 전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쇄가 아예 10장의 페이지 중에서 한 장도 출력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전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째 프린터 속성 한번 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보시면요. 해당 프린터에서 마우스 버튼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프린터 속성 들어갈 수 있죠. 뭐 조금 전 우리가 공유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유 탭 이용을 할 때 프린터 선택을 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프린터 속성 들어갔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프린터 속성과 관련된 기능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포트 여기 있습니다. 포트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 최대 해상도 확인 가능하고요. 사용 가능한 용지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유도 확인 가능하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프린터 속성하고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십시오. 자, 스플링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플링. 자, 속성에 들어가시면요.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시면 고급 탭이 있습니다. 자, 고급 탭에 보시면은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 스풀이라는 게 있어요. 스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스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풀이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CPU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를 CPU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CPU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 합니다. 자, CPU라는 것은요,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프린트를 한다라면은, 프린트를 하는 그 장치는 어떻습니까? 저속이죠. 프린터는 100장의 페이지를 출력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CPU는 다른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CPU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입출력 장치, 프린터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출력 장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기법이 스플링이라는 기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CPU 입장에서 이제 저속인 프린터에다가 다이렉트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는 프린터에 비해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디스크에다가 스프리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인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서가 있으면요. 출력 버튼 누르면요. 아래쪽에 페이지가 1페이지에서 쭉 순서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카운팅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빠르게 문서가 실질적으로 출력되지 않지만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냐 하면은 스프리라는 공간에, 디스크 공간에다가 먼저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먼저 인쇄를 하는 이유는요. 자, 인쇄를 빨리 끝내고 CPU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PU가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이 스플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속, 이것은 고속이죠. 비교해서. 그래서 고속의 장치에다가 일단 프린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프린트를 한다고 해서 그 뭐 A4 용지에서 프린트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프린트하는 그 작업을 여기에다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저장해두고 이제 프린트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으면은 CPU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프린트하고 연결이 되어서 출력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 사이에 CPU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 처리와 인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CPU가 뭐 여기서 서핑을 하면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프린터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프린터의 인쇄 작업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려 인쇄할 동안 기다리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쇄할 자료를 일정한 기억 장소, 여기서 스프리 되겠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출력하는 방법이다. 뭐 대부분은 스풀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스풀 기능 이용을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스풀 기능을 이용한다고 해서 인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린터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출력하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죠. 속도는 동일해요.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풀에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컴퓨터 내부 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느린 프린터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능이다. 맞습니다.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 장치에 임시로 저장한 후 인쇄 작업을 수행한다. 자, 스풀 기능을 설정하면 보다 인쇄 속도가 빨라지고, 이거 틀렸네요. 프린터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죠. 동시 작업 처리도 가능하다. 동시 작업은 가능하죠. 자, 4번. 스풀 기능을 선택하면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스풀한 다음 인쇄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린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보시면 답이 눈에 보일 겁니다. 자, 1번.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평소에 인쇄를 했던 그 경험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하여 용지 방향, 용지 공급, 인쇄 매수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거 설명 잘못 되었습니다. 용지 방향, 용지 공급, 인쇄 매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쇄 명령을 내릴 때 그때 설정하는 내용이죠. 인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2번, 프린트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시면은 인쇄 관리자 창에서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인쇄 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집을 하려면은 일단 인쇄를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를 해서 다시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3번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 모든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B라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A라는 그 컴퓨터에서 프린터를 할 때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은 이제 B에 연결되어 있는 이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정의를 해서 출력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자, 이 프린터에서 출력이 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제외한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4번 프린터 추가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로컬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플링 기능의 사용 유무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거 스플링 기능 사용 유무는요, 프린트 이제 설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설치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설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프린트 속성 대화 상자에서 고급 탭에서 설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프린터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풀에 대한 기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기본 프린터에 스풀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인쇄 속도가 빨라진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풀이란 것은 효율성의 문제지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6번 제어판의 범주 보기에서 프린터를 설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스템 아니죠. 결과적으로 개인 설정 아닙니다. 자, 그럼 프린터 추가 아니면은 장치 및 프린터가 비슷한 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드웨어 및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양 및 개인 설정하고 프린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1번이 적당한 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7번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쇄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뭐 드라이버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전원이라든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스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스풀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스풀이란 것은 인쇄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효율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8번 프린터의 추가 및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프린터는 프린터 추가 시에는 설정할 수 없으며 설치가 끝난 후 프린터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설정해야 된다. 자, 이거 설명 틀렸네요. 프린터 추가 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추가 설정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프린터 추가 시에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9번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설정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여기서 한번 바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일단 장치 및 프린터를 클릭을 해야겠죠. 자, 클릭을 해서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실행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자, 두 번째 할 일은요. 자, 이제 목록이 나오죠. 목록에서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서 로컬을 선택을 할 거냐,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무선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 추가를 선택을 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터 목록에서 연결할 프린터를 선택한다. 일단 프린터를 찾아야겠죠. 찾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화면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 프린터 연결을 마치면 프린터 아이콘이 장치 및 프린터에 표시가 된다. 이게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순서 기억을 하십시오. 10번 프린터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기본 프린터가 아닌 다른 프린터로 인쇄하려면 인쇄할 프린터를 반드시 기본 프린터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기본 프린터는 그냥 그 인쇄에 대한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프린터로 해서 출력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기본 프린터로 해서 꼭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반드시라는 설명이 틀렸네요. 11번 장치 및 프린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린터 대화 상자에서 인쇄 대기 중인 문서만 삭제가 가능하다. 이거 아니죠. 인쇄 중인 문서도 전원을 끄지 않는다 하더라도 삭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중 프린터 제품별로 차이가 나는 특징적인 기능이나 성능을 나타내는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프린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 어떤 것을 고려를 해야겠습니까? 자, 양면 인쇄가 가능한지, 인쇄되는 속도, 그리고 해상도, 이런 것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스플링 지원은요, 이것은 운영체제에서 해주는 겁니다. 프린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글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삭제, 그리고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요. 시험 인쇄를 하거나 새로운 글꼴을 추가할 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글꼴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글꼴에 들어가서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글꼴을 이제 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도 있고, 자, 글꼴이 실제 인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시험 인쇄도 가능합니다. 자, 글꼴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화면에 보여주고요. 자, 위쪽에 경로를 한번 보십시오. 자, C 아래쪽에 윈도우즈 밑에 폰츠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글꼴이 저장되는 위치는요, 자, 이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 경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쉽게 글꼴을 추가할 때는 이 경로에다가 해당 글꼴을 그냥 복사를 해버리면은 쉽게 글꼴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제를 하면은 이 폰트 그 폴더 안에 있는 그 해당 폰트를 삭제를 해버리면은 글꼴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하고 삭제는 우리가 파일을 지우고 추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이제 오답이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한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아닙니다. 글꼴을 추가하고 삭제한다고 해서 마치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삭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어판의 글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글꼴 종류를 표시해주고 새로운 글꼴을 추가하거나 기존 글꼴을 삭제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2번, 글꼴은 일반적으로 C 밑에, 윈도우즈 밑에 폰츠에 설치가 된다. 이거 맞습니다. 3번, 컴퓨터의 공간을 전략하기 위해 글꼴 파일 대신 글꼴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로가기라는 것은 원본 파일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 정보만 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4번, 글꼴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폴더에 설치가 된다. 이거 틀렸죠. 2번하고 4번하고 서로 상반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시스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 자, 각종 장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 키보드,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CPU, 각종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작동 상태를 검사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시스템 전반적인 작업을 할 때 시스템에 가시면 돼요. 윈도우즈에서 CD-ROM이나 사운드 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CD-ROM 드라이브, 그리고 사운드 카드, 이런 것은 이제 시스템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인식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시스템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시스템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윈도우즈 체험 지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체험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컴퓨터의 주요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평가해서 숫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사양의 수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사양이 높은 거고요. 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제어판에서 성능 정보 및 도구에 가서도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 변경. 자, 설정 변경을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 속성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스템에서 설정 변경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설정 변경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이런 시스템들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속성 창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먼저 컴퓨터 이름. 자, 컴퓨터 이름 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자, 컴퓨터 이름에서는 이제 컴퓨터 이름,
컴퓨터 이름 설정할 수 있고요. 작업 그룹을 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 그룹이란 것은 뭐 회사 내에서 뭐 부서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어떤 그룹의 단위로 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변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이름을 이제 변경할 수 있다.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작업 그룹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하드웨어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탭에 가게 되면은 장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 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장치 관리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장치들의 현재 상태,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트워크 어댑터가 무엇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네트워크 어댑터라는 것은 랜 카드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디스크 드라이브. 자, 하드 디스크는 어떤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자, 디스플레이 어댑터. 자, 그래픽 카드는 무엇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장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종류라든지 작동 여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느낌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에 가서 속성을 변경을 해서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치들을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제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탭에서는 일단 관리자로 로그온을 해야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컴퓨터의 시스템을 변경해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로 이제 로그온을 해야 됩니다. 자, 성능에 보시면은 시각 효과, 프로세서 일정, 메모리 사용, 뭐 가상 메모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상 메모리는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설정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고급 탭에 보시면은 가상 메모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상 메모리가 무엇인지는.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 자, 사용자 로그인에 관련된 바탕화면 설정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고 복구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호 탭은요, 시스템 복원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스템 복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전 시점으로 되돌려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서 이제 복구를 하는 겁니다. 자, 복원할 수가 있고요. 자, 시스템 복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원격은 잘 아시죠? 원격지에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상 메모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에는 기억장치가 주기억장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 메모리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거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에는 주기억장치가 있고요.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쉽게 보조기억장치라는 것은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드디스크. 그리고 주기억장치는 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이제 주기억장치도 있는데,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에 램이 뭐 4기가다, 뭐 램이 2기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1테라, 뭐 500기가 뭐 이렇게 용량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억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속의 이제 기억장치를 이제 주기억장치로 얘기를 하고요. 저속의, 그러니까 보관용으로,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기억장치를 보조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에 뭐 운영체제도 운영체제도 저장이 되어 있고요. 뭐 유틸리티, 응용 프로그램, 뭐 한글 게임, V3, 알집 이런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위치가 하드디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CPU는 뭡니까? CPU라는 것은 두뇌 역할을 하면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리. 1 더하기 1을 연산을 해라.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그죠? 컴퓨터에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2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2라는 결과를 누가 만드냐 하면은 CPU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하는데 이때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자, 이런 데이터들은 보조기억장치에 있을 때는 CPU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주기억장치에 있어야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는요, 처리를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이 주기억장치에 있어야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글, 게임, V3, 알집, 뭐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그때 사용할 때마다 주기억장치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체제,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 엑셀, 뭐 알집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할 때마다 보관은 보조기억장치 하지만은 사용할 때마다 주기억장치로 해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문제가 있습니다. 용량. 자, 운영체제, 만약 게임을 한다라면은 게임도 용량이 상당히 크죠. 덩치가 큽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을 하려면은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상당히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주기억장치는 고속인 대신 비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무한정 용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자, 고가의 주기억장치를 무한정 용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문제점. 현실적으로는 여러 프로그램들, 덩치가 큰, 용량이 큰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CPU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용량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요.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조기억장치는 용량의 단위가 1테라, 뭐 500기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죠? 충분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담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가상 메모리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CPU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주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했구나라고 속이는 기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주기억장치의 용량을 크게 하는 용량의 개념의 어떤 그런 기법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 가상 메모리를 설명을 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설명 나오면 절대로 이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에요. 용량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장치관리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치관리자가 그래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조금 전 시스템에서 장치관리자를 클릭을 해서 호출할 수도 있고요. 제어판에서 바로 장치관리자를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장치관리자는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종류 그리고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속성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 보여드렸죠. 자, 이런 각종 장치들을 이제 종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작동이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하드웨어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물음표가 표시된 장치는 알 수 없는 장치입니다. 여기 보면 물음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알 수 없는 장치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고요. 느낌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장치는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각 장치의 속성을 이용하여 장치의 드라이버 파일이나 인터럽터 요청, 직접 메모리 액세스, I/O 주소, 메모리 주소 등을 확인하고 변경한다. 자, 이거 설명 어렵죠? 설명 어려운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터럽트 요청이라는 것은 IRQ를 얘기를 하는 건데, IRQ는요, 각 장치들이 CPU 사용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예요. 자, CPU가 있으면은, 자,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마우스, 키보드,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이런 각종 장치들이 CPU가 처리하도록 이제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마우스를 손으로 여러분들 흔들어 보십시오. 흔들어 보시면은 마우스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끔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CPU가 하는 거예요. CPU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마우스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마우스 입장에서는 CPU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죠? CPU의 사용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이 통로가 IRQ예요. 그래서 번호가 1번, 키보드는 2번, 사운드 카드는 3번, 그래픽 카드는 4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IRQ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번호가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 이것도 1번 부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RQ라는 것은 각 장치들이 CPU 사용을 요청하기 위해 보내는 인터럽트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다, 번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IRQ,
하고 장치 관리자하고 관련이 있다.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DMA 같은 경우에도 또 뭐 간단한 정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CPU를 통하지 않고 각 장치와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다. DMA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요, CPU가 입출력 장치에 입력하고 출력하는 인풋, 아웃풋 장치, 입출력 장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CPU는요, 모든 일을 간섭을 하면서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를 해주는데 입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입출력도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데 CPU 같은 경우에는 고속이잖아요. 그죠? 고속입니다. 근데 입출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속이죠.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CPU가 직접 하기보다도 DMA가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를 통하지 않고 각 장치와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DMA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O라는 것은 input, output, 자, 입출력 주소를 뜻하는 겁니다. 입출력하기 위한 주소,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각 장치와 CPU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지정된 메모리 주소 영역이다. 메모리 주소 영역이다. 그래서 주소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억장치가 있으면은, 자, 기억장치에 번지가 다 있습니다. 번지,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댁에 주소가 있듯이 각 위치에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영역, 이 메모리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체크해야 할 항목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사운드 카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래픽 카드가 작동이 안 된다. 그랬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겠습니까? 자, 설치된 장치에 적합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다른 하드웨어와 충돌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서로 다른 장치가 IRQ가 같은 것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충돌이 발생해서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하드웨어의 고장 유무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고장이 발생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시스템 하드웨어를 제거하거나 새로 고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에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시스템의 어떤 하드웨어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장치 관리자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장치 관리자는요,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자, 하드웨어 탭 내에 장치 관리자가 있습니다. 물론 제어판에서도 바로 접근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하드웨어 탭. 자, 탭이라는 설명 빠졌지만 하드웨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명드리지 않은 것이 뭐죠? 시스템의 종료죠. 시스템의 종료. 이것은 시작 버튼 누르고 시스템 종료에 가서 종료하는 거잖아요. 3번 시스템 메뉴 선택 시 설정 가능한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시스템하고 네트워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자, 네트워크 속성의 변경, 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은 제어판에 가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 가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시스템, 뭐 하드웨어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게 뭐죠? 바탕화면의 설정이죠. 자, 이것은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드웨어 추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3번이 명확하게 정답이 되겠네요. 응용 프로그램의 추가 제거도 가능하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서 용어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자, 이게 뭐죠? 플러그 앤 플레이. 보통 USB로 되어 있는 장치들, USB를 꽂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죠. 자,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 그러니까 USB 메모리 연결하면 바로 USB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결하면 바로 플레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린터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프린터가 USB로 되어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는 그 프린터라면은 그냥 프린터 연결해보면 바로 설치가 돼요. 그죠? 프린터 추가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이제 프린터도 이제 설치 가능하죠.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프린터 설치하는 방법 쭉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은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지 않을 때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설치할 프린터 유형을 선택을 할 때 로컬 프린터 추가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USB 프린터는 연결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원을 하든 지원을 하지 않든 다 설치할 수 있다. 6번 장치 관리자 창을 이용한 하드웨어 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드웨어라는 설명이 아닌 거 찾으시면 돼요. 자, 3번 시스템의 기본적인 입출력 기능과 관련된 바이오스의 정보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다. 자, 바이오스는요,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어를 모아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하드웨어가 아니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시키려면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7번 장치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메모리하고 가상 메모리, 이거 어디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메모리하고 가상 메모리는 어디서 설정을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시스템에서 고급 탭에서 이제 그 가상 메모리하고 메모리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치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치 관리자가 아니고 시스템에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속성에서 고급 탭에서 설정하는 것이지 장치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이죠. 8번 이제 컴퓨터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팅 속도가 느려질 경우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점검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컴퓨터를 재부팅한다. 이거 아니죠.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디스크 정리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있죠.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디스크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재부팅한다고 해서 하드디스크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케이블 연결과 점퍼의 설정 상태를 확인한다. 자, 하드디스크를 인식을 못할 경우에는 그 본체 뚜껑을 열어서 내부적으로 하드디스크가 케이블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점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어떤 설정 상태를 위해서 점퍼라는 이 조그만 이런 플라스틱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설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4번 하드웨어 정보에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 표시가 나타나면 하드웨어를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 운영체제에서 제대로 설치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직접적으로 수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틀린 것은 2번이죠. 뭐 다른 것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2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9번 윈도우즈 체험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윈도우즈 체험 지수가 윈도우즈 7에서 추가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 여러분들의 어떤 사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양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죠. 일반적으로 측정치가 낮은 컴퓨터의 사양이 측정치가 높은 컴퓨터보다 우수하고 빠르다. 이거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높은 컴퓨터의 사양이 측정치가 높은 컴퓨터의 사양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원 옵션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긴 수업이었는데 여기까지만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어판에서 전원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절전 기능 설정으로 전기 전략, 그리고 성능의 최대화, 뭐 전원과 성능의 균형 조정, 이런 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원 옵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원 옵션을 선택을 하면요, 뭐 왼쪽에 이런 기타 메뉴들이 나오고요. 균형 조정이라고 해서 권장사항이라고 나오죠. 자, 설정 변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디스플레이를 10분 후에 끄겠다,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요. 컴퓨터의 절전 모드를 설정을 하겠다. 절전 모드란 것은
최소의 그 전기 공급을 받아서 유지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 해당 없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전원 옵션에서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원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자, 관리 도구가 되겠죠. 여기서 관리 도구. 관리 도구는 전원 옵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에 시작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들은 여러분도 직접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